프루타르크 영웅전. 왕은 이에 반대하지 않았다. 폼페이우스 뿐만 아니라 로마군이 아직도 자기를 왕이라고 불러주는 것이 너무도 기쁜 나머지 병사에게는 은하반 미나씩, 수대장에게는 10미나이씩, 그리고 고급 장교들에게는 1탈렌트씩 주겠다고 하였을 정도였다. 그러나 왕자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폼페이우스로부터 만찬의 초대를 받았을 때는 폼페이우스한테 이러한 대우를 받지 않아도 좋다 하며 식사를 가티할 로마인은 얼마든지 있다고 큰소리쳤다. 폼페이우스는 잔뜩 화가 났고 그 때문에 그는 잡혀 후일 폼페이우스의 결혼식을 장식할 구경거리가 되기 위하여 감금됐다. 그러나 얼마 후에 파르티아 왕 프라테스가 폼페이우스에게 사절을 보내어 왕자는 자기의 사위니 보내달라고 요구하면서 에우프라테스 강을 두 나라의 경계선으로 삼자고 제안해왔다. 폼페이우스는 이에 대하여 왕자는 장인보다는 아버지에게 맡기는 것이 마땅한 일이며 경계선 문제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 결정지을 문제라고 대답했다. 폼페이우스는 아르마니아의 아프라니우스 장군을 수비대장으로 남겨둔 채 코카서스 산맥에 사는 여러 부족 사이를 지나 진격했다. 위티라데테스를 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길이었다. 이들 여러 부족들 중에서 알바니아족과 이베리아족이 가장 강한 종족이었다. 이베리아족은 모스키아 산맥으로부터 흑해 연안 지방까지 뻗어 있었고 알바니아족은 그 동쪽에 살고 있으면서 카스피의 해 연안까지 뻗어 있었다. 알바니아족은 어느 종족보다도 앞서 폼페이우스의 청을 받아들여 자기 나라를 통과하는 것을 허락했다. 로마군이 이 지방에 있는 동안에 겨울이 찾아와 병사들이 지신제를 지내고 있었는데 알바니아족이 4만 명 남짓한 군대를 모아가지고 키르누스 강을 건너와 그들을 습격하였다. 키르누스 강은 이베리아족이 살고 있는 산중에서 시작하여 아르마니아에서 흘러내려오는 아라크세스 강의 물과 합쳐 12개의 하구로 나뉘어져 카스피해로 들어간다. 그러나 일설에 의하면 아라크세스 강은 키르누스 강과 합류하지 않고 이것에 근접해 있으나 이것과는 독립된 하구를 만들며 카스피해로 들어간다고 한다. 그런데 폼페이우스는 적군이 이 강을 건너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으나 그는 적이 강을 건너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다 건너고 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야 공격을 가하여 많은 적병을 죽였다. 그러나 적의 왕이 사자를 보내어 사과하자 이를 용서하고 다시 이베리아족을 향하여 진군하였다. 이베리아족은 병력수에 있어 알바니아족에 뒤지지 않았으며 용맹한 점에 있어서도 다른 부족보다 우수하였으므로 미트리다테스 왕의 청을 받아들여 폼페이우스를 단호히 격퇴할 생각이었다. 사실 그들은 메디아 왕국에도 페르시아 제국에도 신복한 일이 없었으며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갑자기 할카니아에서 철군하는 바람에 마케도니아의 지배도 받지 않은 부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폼페이우스는 격전 끝에 이를 격파하였으며 사상자 9,000명, 포로 1만여 명의 손해를 준 다음에 골키스 지방으로 진격했다. 파시스 하구에서는 함대를 이끌고 흑해를 수비하고 있던 세르빌리우스가 그를 맞았다. 미트르다테스 왕은 보스포루스 해협의 마이오티스 해 근처의 야만족 속으로 몸을 피하고 있었으므로 그 추격은 극히 곤란하였다. 한편 알바니아족이 또다시 반란을 일으켰다는 정보가 폼페이우스에게 전해졌다. 그는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하여 공격의 화살을 우선 그들에게로 돌렸다. 알바니아족은 키르누스강 연안을 따라 훨씬 멀리까지 말뚝을 박아놓고 끝없이 방어진을 구축하고 있었으므로 폼페이우스는 악정고투 끝에 다시 강을 건널 수 있었다. 그 후에도 긴 험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식수도 없었으므로 그는 가죽 주머니 1만 개에다 물을 가득 넣어가지고 적을 향하여 진격하였다.
이윽고 아바스 강가에 전열을 펴고 있는 적군의 기병 6만 명, 보병 1만 2천 명과 만났으나 그 장비는 초라하고 대부분이 짐승의 가죽을 몸에 걸치고 있는 정도였다. 적장은 왕의 아우로, 이름은 코시스라고 하는 자였다. 그는 접전이 시작되자 폼페이오스에게로 달려들어 투창으로 그의 갑옷 70대를 찔렀으나 폼페이오스는 즉시로 그를 반격하여 찔러 죽였다. 이 전투에서는 아마존족이 테르모돈 강 연안의 산지에서 내려와서 야만족 측에 가담하여 같이 싸웠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싸움이 끝난 후 로마 병사들이 야만족에 버려진 시체에서 약탈을 행했을 때에는 아마존족의 방패와 장화 등은 눈에 띄었으나 여자의 시체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아마존족은 코사세스 산맥의 카스피해로 내려 뻗은 쪽에 살고 있었으며 알바니아족과는 인접해 있지는 않고 양종족 사이에 겔라이족과 레게스족이 살고 있었다. 아마존족은 이들 겔라이, 레게스 양종족과 매년 테르모돈 강가에서 만나 2달 동안 같이 산 다음 다시 헤어져서 자국에서 사는 것이 습관으로 되어 있다. 이 전쟁이 끝난 다음 폼페이오스는 카스피해 방면으로 진출했는데 3일간 행군을 계속하다가 무서운 독사떼를 만나 방향을 바꾸어 소아르메니아로 물러섰다. 엘리마이아족의 왕과 메데스의 왕이 그에게 사신을 보내자 그는 이들에게 정성어린 답장을 보냈으며 파르티아 왕이 고르디에네를 침범하고 티그라네스의 영토를 약탈하자 그는 아프라니우스 장군으로 하여금 그를 축축해 하고 아르벨라 제방까지 추격했다. 미트리다테스 왕의 첩들이 잡혀왔을 때 폼페이오스는 그녀들에게 손 하나 대지 않고 그 모두를 그 부모와 친척에게로 돌려보내줬다. 그 대다수가 장군이나 왕후의 딸들이거나 아내들이었다. 그 중에 스트라토니케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왕의 총애를 독차지하고 있었고 다른 첩들 중에서도 황금을 가장 많이 저장하고 있는 요새를 받고 있었는데 본래는 가련한 노악사의 딸이었다고 한다. 그녀는 과거에 왕이 베푼 주연자리에 나가 하프를 켜서 대번에 미트리다테스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날 밤 왕의 수청을 들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녀의 늙은 아버지는 어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고 좋은 말 한마디 듣지 못한 것을 섭섭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으나 다음날 아침 잠을 깨고 보니 집에는 금과 은으로 된 술잔들이 가득 놓여있는 수탁과 그 술을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시종들, 호화로운 옷을 받들고 서 있는 노예들로 가득했다. 또 문간에 서 있는 말은 왕의 중신이나 측근의 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장식이 아름다웠다. 노악사는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의 장난에서 나온 조처일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집에서 도망치려 했다. 그랬더니 하인들이 제지하며 왕이 그에게 최근 세상을 떠난 어느 부호의 전 재산을 하사한 것이며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세 발의 피 정도니까 이것으로 그 전 재산이 얼마나 될지 추측해보라고 말했다. 노인은 그 말을 듣고서야 꿈같은 그 이야기를 믿게 됐으며 참을 수 없는 기쁨에 들떠 분홍색 옷을 입고 말에 올랐다. 이것은 전부 내 거다 하고 외치면서 시내를 말을 몰고 돌아다녔다. 이것을 비웃는 자를 만나면 노인은 이 정도를 가지고 놀라는 것이 아직 빠르다며 그가 너무나 기쁜 나머지 발광하여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돌을 던지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응수했다. 스트라토니케는 왕으로부터 위임받은 성체를 폼페이오스에게 내놓은 다음 그에게 많은 금품을 기증했다. 폼페이오스는 그 중에서 여러 신전의 장식물이 될 수 있는 것과 후일의 개선식에서 주의를 끌만한 것만을 자기가 갖고 나머지는 그녀에게 돌려줬다. 이베리아족의 왕이 황금으로 만든 침대와 식탁, 의자 따위를 그에게 보내어 받아달라고 간청하였을 때에도
그는 이것을 부하 재무관에게 인도하여 국고에 넣게 하여 사사로운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카이눔의 성체에서 폼페이오스는 왕의 기밀 서류를 입수했는데 거기에는 왕의 사람됨을 알 수 있는 가지가지의 흥미진진한 사실들이 적혀 있었다. 여기에 포함된 왕의 회고록에는 왕이 아리아라테스 왕자를 위시하여 많은 사람들을 독살한 사실과 사르디스인 알카이오스가 경마대회에서 왕을 이겼기 때문에 살해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또 해몽의 문서도 있었는데 왕이 꾼 꿈, 왕비들이 꾼 꿈들을 기록해놨다. 애처음 모님에게서 온 사랑의 편지들과 왕의 회답도 있었는데 음란한 말로 가득 차 있었다. 아시아에서 살고 있는 로마인들을 학살하라고 왕에게 건의한 루틸리우스의 서한이 이때 발견되었다는 것은 테오파네스가 전하는 바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올바르게 상상하는 바와 같이 이것은 테오파네스의 아기에서 나온 소치일 것이다. 왜냐하면 테오파네스는 자기와 성격을 달리하는 루틸리우스를 미워하고 있었다고 생각되며 또 루틸리우스가 그의 사서 속에서 폼페이오스의 아버지를 극악무도한 인물이라고 기술한 것을 원망하고 있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먼저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아미스스로 나온 폼페이오스는 억제할 수 없는 명예욕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 그는 일찍이 루클루스를 비난하면서 적이 아직 완전히 패망하지 않았는데도 포고문을 발표하여 유공자들에게 증여하고 표창을 행하는 것은 전쟁이 종결된 다음에야 승리자가 행하는 습관이라고 하며 크게 비웃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자신이 미트리다테스가 보스포루스에서 아직도 위세를 떨치고 있고 다시 땅을 찾기 위해 올 수 있는 충분한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만사가 다 끝난 것처럼 행동하여 야만족으로부터 12명이나 되는 왕후를 위시하여 많은 장군과 호족들이 다수 그에게로 오자 그들에게 상을 주거나 속주의 지배 체질을 마음대로 정비하는 등 루클루스와 다를 바 없는 행위를 했다. 또 그는 이들이 여러 왕후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파르티아 왕에게 보내는 답장에서 그를 다른 사람들이 부르던 관례를 무시하고 파르티아 왕을 왕중왕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폼페이오스는 시리아를 점령한 다음 아라비아를 영유하여 에르트라아해로 진출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하여 세계 제패가 되어 세계를 둘러싼 태양까지 사방으로 뻗어나가려 했던 것이다. 그는 처음 아프리카로 가서 태양까지 진출했으며 이어 스페인으로 가서는 대서양을 로마의 서쪽 경계선으로 삼았고 그 밖에 3번씩이나 알바니아인을 추격하여 카스피해 근처까지 갔던 것이 최근의 일이었던 것이다. 위자말로 그는 정복의 발자취를 에르트라이아 해 근해까지 뻗치려고 용감하게 출발한 것이었다. 한편 폼페이오스는 미트리다테스 왕을 무력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며 또 전투를 하는 그보다 도망만 치는 그가 더 다루기 힘들다고 생각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폼페이오스는 자기의 무력을 능가하는 성과를 올리려면 미트리다테스에게 기하작전을 쓰는 길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서 감시선을 배치하여 포스포루스로 향해하는 상선을 감식해야 하여 이에 응하지 않는 자는 잡는 대로 사형에 처하게 했다. 이러한 작전으로 대군을 이끌고 진군하다가 때마침 그가 만나게 된 것은 일찍이 트리아리오스 밑에서 미트리다테스와 싸우다 비운의 죽임을 당했으면서도 그때까지 매장도 되지 못했던 로마 병사들의 시체였다. 폼페이오스는 이것들을 정중히 묻어줬는데 루클루스가 인기를 잃은 것은 그 시체들을 그냥 버리고 간 데 그 원인이 있었던 것 같다.
그 후 폼페이오스는 부장 아프라니우스를 시켜 아마누스 산맥 근처에 살고 있는 아라비아인을 정복해 하고 자신은 시리아로 가서 이곳에 합법적인 왕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로마 영토로 만들었으며 또 유다이아를 정복하여 그곳의 왕인 아리스토블루스를 포로로 잡았다. 또 그는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기존의 도시에 있던 독재자를 처벌하고는 자유를 회복시켰다. 그러한 중에도 재판을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여러 도시와 여러 왕 사이의 분쟁을 해결해줬고 본인이 현지에 못 갈 경우에는 믿을 수 있는 부하를 파견하기도 했다. 아르메니아와 파르티아가 어느 지방에 영유권을 놓고 싸우다가 그 판정을 폼페이오스에게 의뢰하였을 때에도 그는 3명의 중재자를 파견했다. 이리하여 그의 장군으로서의 명성은 하늘을 찌를 듯하였고 온후한 그의 인품은 세상이 다 칭찬하게 됐다. 그 때문에 그의 측근들이 과오를 범하여도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측근의 비행을 억제하거나 벌하는 것은 그의 성격에 맞지 않는 일이었지만 그에게 의뢰해오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돕는 데 인색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장군이나 왕들에게 착취와 압제를 당한 자들은 인내로서 폼페이오스가 자유와 평화로 해결해주기만 기다렸던 것이다. 폼페이오스의 신임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데메트리우스라는 해방노예였다. 그는 본시 촌명하기 짝이 없는 청년이었으나 주인의 총애를 과신하고서 아나무 인격인 행동을 하곤 했다. 이것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다. 철학자로 알려지고 있는 카토는 당시 젊은 나이임에도 큰 명성과 덕망으로 칭찬이 자자했다. 때마침 폼페이오스가 없을 때 안티오크 시를 구경하려고 찾아왔었다. 그는 늘 하는 버릇대로 걸어서가고 측근들은 말을 타고서 그 뒤를 따랐다. 성문 안에 흰옷을 입은 시민들이 떼를 지어 모여있고 청년과 소년이 두 패로 나누어져 길 양쪽에 쭉 서있는 것을 보고자 가토는 그에게 존경과 환영의 뜻을 표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줄로만 생각하고서 당하고는 불쾌히 여기고 측근들에게 말에서 내려 쫓아오라고 일렀다. 그들이 가까이 가자 이 모든 의식을 주재한 자가 머리에는 관을 쓰고 손에는 활을 들고서 그들을 맞으며 데메트리우스 나리를 어디다 떼어놓고 왔느냐? 데메트리우스 나리가 언제 도착하실 예정이냐고 물었다. 이 말을 들은 카토의 측근들은 포복절됐다. 그러나 카토 자신만은 불쌍한 도시로다. 이 한마디를 남기고 그 이상의 대답은 하지 않은 채 그 도시를 떠났다. 그러나 폼페이우스는 데메트리우스가 경멸의 태도를 보여도 전혀 화를 내는 일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감히 데메트리우스에게 반감을 나타내지 못했다. 여느 때에도 폼페이우스는 손님들을 기다리느라고 서 있는데도 데메트리우스는 머리부터 자리에 앉아서 단전치 못한 모습으로 옷을 기미까지 덮고 있는 때가 종종 있었다고 한다. 또 그는 이탈리아로 돌아가기에 앞서 훌륭하게 지은 연회장과 로마 교회의 쾌적한 별장을 구입하였고 자신의 이름을 붙인 호화로운 정원도 가지고 있었으나 데메트리우스의 주인인 폼페이우스 자신은 3번째 개선식을 올리기까지는 검소한 집에서 그리 호화롭지 않은 생활을 보냈다. 나중에 폼페이우스가 로마 시민들을 위하여 웅장한 극장을 건축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이때 큰 배에 끌려가는 작은 배처럼 이 대건축의 부속물로서 그의 저택이 신축됐다. 이것은 그가 그때까지 살고 있던 집보다는 약간 호화스러운 편이었으나 남들의 질투를 살만한 것은 아니었다. 후일 폼페이우스의 뒤를 이어 이 집의 주인이 되는 사람은 이 집에 들어가 보고는 깜짝 놀라며 여기서 그 폼페이우스가 식사를 하였느냐고 물었을 정도였다고 한다. 한편 페트라 부근에서 살고 있던 아바라비아의 왕은 그때까지 로마의 진출에 경계를 하지 않고 있다가 폼페이우스가 침략하려고 하자 이에 겁을 낸 나머지 아라비아 왕이 폼페이우스에게 서한을 보내어 그에게 복종하고 명령한 대로 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 폼페이우스는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페트라에 진군하였는데
이 원정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그것은 미트리다테스 도벌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아라비아 왕이 아닌 로마의 본래의 적 미트리다테스에게 군대를 돌리는 편이 시당한 처사라고 외치는 소리가 높았기 때문이었다. 미트리다테스 왕은 그 무력 권토 중내의 기세를 보여 스키티아, 파이오니아를 거쳐 이탈리아로 침입하려고 그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었다. 그러나 폼페이오스는 도망만 치는 미트리다테스를 쫓아가서 이를 체포하기보다는 전장에서 그와 대치하여 격파하는 편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연히 왕을 추적하여 시간만 낭비하기보다는 전쟁이 잠잠한 틈을 타서 다른 성과를 올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곤란한 상황을 해결해줄 일이 생겼다. 폼페이오스가 병사들을 이끌고 페트라시에 좀 더 접근한 어느 날 저녁, 그날 밤을 지낼 진영도 다 준비가 되었을 무렵 폼페이오스가 진영 근처에서 승마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폰투스에서 사자들이 소환을 가지고 도착했다. 장 끝에 매단 월겟으로 보아 그들이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을 본 병사들은 폼페이오스 주위로 모여들었다. 폼페이오스는 처음엔 승마 연습을 끝까지 계속할 생각이었으나 병사들이 큰 소리로 그를 재촉하였으므로 말에서 뛰어내려 그 소환을 받아들고 진영으로 돌아와 병사들 앞으로 걸어다갔다. 그러나 그곳에는 단이 없었고 또 진영 안에도 정규적인 연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병사들은 빨리 알고 싶은 여리에서 짐을 나르는 짐승들의 안장을 쌓아놓고 높은 단을 만들었다. 폼페이오스는 이 단 위로 올라가 그들에게 서한의 내용을 알려줬다. 그것은 미트리다테스 왕이 왕자 파르나케스의 반란으로 자기 목숨을 손수 끊었으며 왕자는 부왕의 뒤를 이었지만 자기가 로마 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서한을 듣고 병사들이 기뻐한 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 폼페이오스 역시 미트리다테스 한 사람의 죽음은 적의 병사 1만 명의 사륙에 해당된다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축하연을 베풀었다. 폼페이오스는 이 원정이 의외로 쉽게 끝나자 그 즉시로 아라비아에서 철군하여 급히 여러 나라들을 통과한 다음 아미스스에 도착하여 파르나케스가 보내온 많은 선물들을 받고서 폰투스 왕족들의 많은 시체를 인수했다. 미트리다테스의 이 시체도 인수했는데 왕의 시체의 보존 처리를 취한 의사가 뇌수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얼굴을 보아서는 누구의 시체인지 전혀 분간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왕을 가까이서 들여다본 자들은 얼굴의 상처에 의하여 그것이 미트리다테스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폼페이오스 자신은 이것을 차마 눈으로 볼 수가 없었고 또한 후일 신의 보복이 있을까 두려워 이것을 역대 왕릉이 있는 신호패로 보냈다. 왕이 사용했던 옷과 무구가 크고도 화려한 데에는 폼페이오스도 놀랐다. 그 제작 비용이 400탈렌트나 든 왕의 껌대는 푸블리우스라는 자가 훔쳐내어 아리아라테스 왕에게 팔았고 명공의 손으로 만들어진 일품이라고 알려졌던 왕가는 미트리다테스의 의형제인 가이우스라는 자가 술라의 아들은 파우스투스의 청에 응하여 그에게 주고 없었다. 폼페이오스는 그 당시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후에 파르나케스가 이 일의 진상을 밝혀 폼페이오스에게 알렸기 때문에 보물을 훔친 자들을 처벌했다. 18.